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리한 분들 소개합니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김욱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부촌 여러분, 또 리포터 정선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흉부외과 전문이시죠. 그 흉부외과와 심장외과,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흉부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정의상 이 횡격막이라고 복부와 흉부를 나누는 그 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네. 숨을 쉴 때 이제 허파를 패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횡격막을 경계로 상부에 있는 걸 흉부라 하고 아래를 이제 복부라 하기 때문에 복부는 이제 잘 아시는 뭐 간, 대장, 위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흉부는 이제 그 흉곽에 크게 두 가지 이제 심장과 폐 그리고 이제 식도 이렇게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뭐 처음 초기에는 흉부외과가 이렇게 세분화 안 됐을 때는 그 의사가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폐 수술도 하고 심장 수술도 하고 다 하셨는데 이제 점차 세분화되면서 이제 심장 수술하는 분야를 심장외과라 하고 폐와 식도를 이제 수술하시는 분야를 폐식도외과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도 그 흉부가 또 나눠지는 거군요. 네, 폐식도하고 심장 쪽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폐식도 쪽이랑 심장 쪽은 또 심장은 진짜 혈액이 전체가 다 순환하는 피와 관련된 것 같고 폐하고 식도는 이 우리 공기, 호흡, 뭐 숨하고 연결되고 또 식도는 또 소화기 쪽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의 이제 초점은 이제 심장 쪽입니다. 그래서 질환을 이해할 때 좀 용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 많이 이제 접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단어가 주는 어려움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자로 돼서 그런지요. 예, 그 의학 용어가 이제 이제 외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독일 것을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한번 가서 이제 이게 또 그 말을 이제 한자로 썼다가 또 이제 우체의 말로 바꾸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한자 용어로 많이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비슷한 말입니다.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이게 완전히 따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관상동맥에 병이 있으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심장에 심장 근육에 산소나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 관상동맥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협심증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협심증은 이제 뭐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과다하시게 되셨을 때 흉통 그러니까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그걸 저희가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 있을 때 이제 손에 이제 이 동맥을 이렇게 쿡 눌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있다가 딱 일어나면 다리에 쥐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쥐가 나는 게 이제 심장에 쥐가 나면 이제 약간 그 통증으로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게 이제 협심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건 이제 협심증이 심해진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손에 가는 동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두 시간이나 뭐 한 10분, 20분 해가지고는 10분, 20분 해가지고 이게 손이 썩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간 좀 저리고 잘 못 움직일 따름이죠. 다시 이제 피가 가고게 되면 이제 뭐 다시 좋아지는데 이제 막 이걸 막 한 하루나 뭐
뭐 예를 들면 뭐 6시간, 7시간 피를 못 가게 하면 손이 이제 썩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다. 예, 그러면 손이 썩으면 손 기능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까지는 자기 이제 심장이 기능을 하는데 심근경색이 되면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괴사라 그럽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괴사가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썩는 거죠. 네네네. 예, 썩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심근경색이라 하는데 비슷한 말이지만 심근경색이 훨씬 더 안 좋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관상동맥 질환들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통계적으로요? 네,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저희가 레지던트 때 한 뭐 30년 전에는 뭐 거의 이 수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은 뭐 199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서 2010년 정도까지는 아주 막 급격하게 증가한 거로 한국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빈도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는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동맥경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예.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라는 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혈관에 뭐가 좁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진 게 이제 혈관이 작아진 게 아니고 혈관에 뭐가 쌓여 가지고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뇌에 생기면 뇌경색,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맥경화, 이 혈관이 좁아지고 거기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 이것의 또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밝혀내면은 완전히 그 노벨상을 이제 타셔야 되는데 그 뭐 구미 각국에서 그걸 원인을 워낙 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그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모든 그 원인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원인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뭐 폐렴이 걸리면 그 균이 어느 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 인자 이런 경우에 좀 잘 생기더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많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가족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많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하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은 이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서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도 굉장히 철저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5세, 70세가 되니까 결국은 이 동맥경화가 다 조금씩 있고 좀 생각지도 못하게 왜 이러지?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 사람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성분들도 피부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암만 노력을 해도 그게 이유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한 60대가 돼도 50대 얼굴이나 이런 피부를 갖듯이 이 동맥경화도 저희가 70대가 돼서 20대의 동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좀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더 건강한 그런 동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보통 급성, 뭐 급박하다는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는 나 죽는구나 뭐 이런 공포감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찾아오는 그
시기나 이런 게 급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급성이라는 건 이제 급성이라는 건 갑자기죠. 갑자기 이제 저희가 생기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서서히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다른 부위 심장에 크게 혈관이 이제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개가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서서히 한쪽이 막히게 되면 다른 쪽에서 혈관이 또 거기서 저희가 이제 부행행지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른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이제 돈을 엄청 크게 빚을 갑자기 지게 되면 누가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면 이제 뭐 주위에 여기서 꾸기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막혀지면은 이게 주위에서 이걸 그 근육으로 피를 못 주기 때문에 근육 괴사가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맥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급사의 위험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급사라는 이제 정의부터 이제 애매합니다. 그런데 급사의 한 30%가 심혈관 질환이고 심장 질환이고 그 심장 그 질환 중에 한 70%가 이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뭐 꾸기도 하고 너무 주름으로 얘기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슴 통증이나 증상으로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좀 구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장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협심증이라 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전에는 100m 걸어가도 끄떡 없었는데 지금은 한 50m 가니까 심장에 통증이 생긴다. 전에는 한 2층도 잘 올라갔었는데 한 1층 정도 올라가니까 심장에 좀 조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이제 빨리 뛰고 또 이 수축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혈관이 이제 좁아져 있으면 좁아져 있는 대로 피를 많이 보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정도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이 저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피가 상대적으로 운동에 필요한 심장의 근육에 많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특징적인 증상인데 사실은 그런 증상 없이 갑자기 급사를 처음 증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아주 그 숨어 있는 살인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급사로 나타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미국과 사실 이제 유럽 심장학회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어떤 이 심장을 치료하는 그 골든타임이랄까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9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90분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상세히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90분이 아니고 사실 처음 증상이 나타나서 119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자가용으로 병원 가가지고 접수하고 이래도 뭐 한참 빨리 가도 보통 한 2, 30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0분이라는 정의는 병원에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관류 뭐 스텐트나 다시 피를 가게 하는 시간을 이제 90분이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증상이 있고는 한 2시간 내로 하면은 큰 문제 없이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김욱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보통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모든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 설명을 보통 심장내과,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스텐트로 이제 뚫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흉부외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스텐트라는 거는 그 이제 좁아진 혈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스텐트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을 으로 해서 이제 그걸 넓혀주는 거죠.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고. 그건 내과에서 하는 거예요. 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회 수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부위가 있으면 그 뒤쪽에 건강한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대동맥이나 다른 동맥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도로에 차가 막혀 있는데 그 우회 도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어떨 때는 내과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혈관으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넣어서 뚫어주는 시술을 하고 어떨 때는 흉부외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수술하고의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은 이제 그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이제 처음에 시작됐었습니다. 처음 시초는. 그러다가 이제 내과 영역에서 처음에는 풍선이라고 이렇게 그걸 넓혀주는 풍선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 그리고 요즘에는 스텐트에 약물을 해서 재협착을 방지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과의 성적이 좋아지고 이제 누구나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걸 보면은 언제든지 그 수술이 그 스텐트 내과적인 한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 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거는 수술도 할 수 있고 스텐트도 할 수 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스텐트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하고 이제 수술을 뭐 꼭 비교를 하자면은 그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먹방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뭐 양대 상명이라 할 수 있는 그 백종원 씨하고 김수미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간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재료도 크게 비싸지 않는 거로 하면서 뭐 사람 입맛에 딱 맞게 하는 거. 김수미 씨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뭐 재료도 좀 좋은 걸 많이 쓰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몸에 좋은 거는 아무래도 김수미 씨 음식이 약간 좋은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스텐트라는 거는 그 질병이 있는 데다가 뭘 해놨기 때문에 재협착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회 수술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는데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발률이 수술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하는 게 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빨리 재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또 수술방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스텐트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스텐트 시술이 좀 더 선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급성기 때 말씀이시죠. 급성기 때 이걸 스텐트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예, 스텐트를 할 수 없고 이제 다 막혀가지고 뚫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런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할 때 이제 그 모양이 너무 꾸불꾸불하다든지 아니면은 관상동맥 혈관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먹는 크래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구부리거나 하면 이렇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우회술이라니까 좀 어려워서요. 이게 심장 혈관 일종의 이식술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내흉동맥이라고 요 우리 이 흉골 옆으로 동맥이 흐릅니다. 그걸 내흉동맥이라는데 내흉동맥이 하고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이라고 우리 다리 보면은 이렇게 이 정맥 있지 않습니까? 예, 퍼렇게 보이는 줄이요. 예. 예, 퍼렇게 보이는 줄을 이제 떼서 우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왔을 때 막힌 그 심장 혈관을 잘라서 그거 대신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회 도를 놓은 데서 그 할 때 막힌 거를 떼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 우회, 위에다가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격가지 길을 갖다가 좋은 길을 맞습니다. 만들어 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리고 그 길의 재료 그걸 가져오는 걸 내흉동맥이나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에서 가져온다.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정맥혈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 도로는 망가지잖아요. 저희가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 보시면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하지정맥류 치료가 그 정맥으로 그 혈류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맥 고골을 하나 뗐다고 해서 다리의 그 기능이나 그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울긋불긋 튀어나온 하지정맥류 그 이불로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정맥이 그 하나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있는 그 혈류가 확실히 그 우회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평가를 뭘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술장에도 할 수 있고 나와서도 이제 퇴원 전에도 할 수 있고 퇴원 후에 할 수 있는데 수술장에서는 저희가 그 플로우메트라고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강물이 흐르면 그 유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가 잘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우리가 이제 수축기, 이완기 이렇게 심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장으로 피는 이완기에 더 많이 갑니다. 심장으로는. 그래서 이완기에 피가 많이 가고 피가는 양이 많고 이러면 잘 가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나와서는 저희가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CT가 있습니다. 심장 CT를 하면 그 우회 도로가 이렇게 영상으로 딱 보여지게 됩니다. 한 수술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궁금하고요. 이게 진짜 이 안쪽 심장을 수술하려면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고 뛰고 있을 텐데 이 흉골이 이 앞에 흉곽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절개하고 하는 건지 네. 이 수술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 좀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흉골 절개술 그러니까 흉골을 이렇게 벌려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신경이 척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통증이 작고 심장의 전 부분을 보일 수 있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거의 95% 이상의 수술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장을 옛날에는 이제 다 인공 심폐기라는 걸 돌립니다. 그래서 심장을 세운 상태, 정지된 상태죠. 거기에서 이제 문압이라는 게 이제 우회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의학도 발전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심장을
그 부분만 고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 포크 있지 않습니까? 포크가 보면 보통 그 넣은 게 4개지 않습니까? 그 2개를 자르면 이제 고기를 딱 누르면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누르면은 이게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포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양쪽에 그러니까 고정을 최대한 해놓고 예. 딱 그 부위만 하는 예, 건데요. 예. 아니 그럼 손이 진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뛰는 심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도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떨리고 했는데 자꾸 익숙해지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평균은 이제 안 좋은 환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3% 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이 3%라는 게 어떤 수술 사망률. 수술 30일 수술 사망률이 한 3% 정도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한 1%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특별히 더 복용해야 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고 이제 1970년대 많이 하고 80년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이제 처방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었는데 한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니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그 삶의 질이나 생존 연장에 더 좋다 해가지고 지금은 약을 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에 비해서는 스텐트는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약을 뭐 며칠 안 먹었다고 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전도나 뭐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더니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암 수술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텐트를 하게 되면 암 수술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텐트를 하게 되면 항혈소판 제제라고 피가 잘 안 굳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저희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암 수술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안 드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심장 혈관 스텐트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 관상동맥 우회술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조금 미리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보면은 약간의 그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80이 넘는다, 70이 넘으면 수술해서 회복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수술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한 80세 되시는 분도 수술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퇴원 기간 일주일 내로 퇴원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런 경과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텐트를 해서 아주 금방 좋아지신 분도 있고 스텐트를 해도 조금 문제가 되신 분도 있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라는 거는 0%하고 100%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이 옛날같이 그렇게 수술하면 뭐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문제 없이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주부 출연자분들 이렇게 같이 듣고 계시는데요.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앞에 나오셔서요. 이야기해 주시죠. 교수님, 저 아스피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스피린이 좋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혈압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나이 때에는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스피린도 고혈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혈당은 왜 그러는지 저는 다 고혈당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고 저용량, 있었거든요. 고용량 저용량. 아스피린이요. 예. 근데 그게 저용량이 다른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은 예전에는 이제 뭐 관상동맥이나 뇌졸중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아무 증상이 없어도 드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면 위장관 출혈이나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장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그 명백한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드시는 게 권유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용량, 고용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스피린은 뭐 고용량을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은 뭐 이게 관상동맥이나 이런 혈관 질환뿐만 아니고 뭐 머리 아파도 드시고 해열제도 드시고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고용량을 보통 드시고요. 머리 아프거나 해열할 때 이제 이런 항혈소판 그러니까 피딱지를 잘 생성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연구상에서는 저용량으로 하나 고용량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고 고용량으로 했을 때 출혈의 위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하는 계속 이제 처방을 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피린도 그 주치의나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복용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심장에 대한 약은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약이나 무슨 치료나 모든 게 안 좋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누가 좋다 해서 드시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그 위험도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약을 드셔야 될 겁니다.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의약품으로 풀려 있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예. 또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예. 사실 아스피린만 드셔서 위장 출혈, 이제 위장 출혈로 뭐 혈색소 우리 몸에 이제 말하는 헤모그룹이 이렇게 떨어져서 오시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 위험도가 없는데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드시는 거는 현재는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치의하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김욱성 교수와 함께합니다.